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이 대검 통합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습니다. 전 연인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수차례 독극물과 관련된 검색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60대 돌보미가 14개월 아기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부는 등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들이 CCTV에 다 담겼는데도 돌보미는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70대 남성이 마사지 업소에서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빨리빨리 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설 명절 부모님 용돈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화생명이 임직원 2,600여 명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0만 원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 세뱃돈으로는 초딩 3만 원, 중딩 5만 원, 고딩, 대딩 10만 원. 세상에 설 용돈에 적정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 형편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예. 형편대로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자,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건 반장 정말 이상해요. 안 보면 궁금하고 중독성 있어요. 위험해 하신 윤정희님. 엄마가 맨날 사반사반 하길래 새로 나온 즉석밥인가 했는데 코로나 격리 때 푹 빠진 뒤로는 제가 더 챙겨봐야 하신 묵님. 울산 산리대 요즘 사반 보는 재미를 삽니다 하신 새누리 엄마 강영수님. 올케 김민정님. 고3 올라가는 딸 서연이가 사반 볼 때마다 엄마 세상이 너무 무섭다 하네요. 훈훈한 일들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하신 최현정님. 물론 있습니다. 자, 57년 닭띠 중에 최고미인 우리 엄마 조혜숙 여사 화이팅 하신 지성님. 올해 80되는 박춘자 여사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하신 어라한님. 어제 인천 아시아들 롯땡 시네마에서 물난리 났어요. 영화도 못 보고 나왔네요 하신 정연경님. 그리고 네잎크로버님, 황현미님, 김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소리 크게 아세사와 뉴스에이 육박!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입니다. 자, 지난해 인하대 교정 안에서 벌어졌던 이 성폭행 추락사 사건. 이 가해자 계속 거짓말하고 반성문 내고 형량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었죠. 오늘 1심 선고 있었습니다. 네,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앞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징역 20년 선고했고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자, 검찰은 8m 높이의 그 3층 건물 창가에서 밀어뜨려서 추락해서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는 겁니까? 무엇보다 재판부에서 봤었을 때는 이 남학생이, 이 가해 학생이 이 피해자를 죽이려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두 사람 사이 관계라든가 그날 밤에 있었을 때도 성폭행을 저지르려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건 맞지만 이 해치려는 마음까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 장소가 누구에게도 굉장히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거기 더 나가서 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 술에 취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술 취했다고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형량 자체는 살인죄는 아니지만 준강간치사로 해서 권고형보다 높은 2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검찰의 항소 여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끊이지 않는 먹튀 틀튀입니다. 자, 우리 사반 가족께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보내준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저기 4인 가족 주목해 주세요.
아빠가 지금 먼저 일어나더니 옆에 계산하는 사람 일행인 척 서 있다가 밖으로 휙 나가버립니다. 이어서 엄마 등장하죠. 엄마도 슬금슬금 나오더니 계산 끝난 사람들 뒤로 가 있다가 역시 쑥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먹튀합니다. 자, 저는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이 부부가 정말 나쁘다 싶은 게 최소한 자기 아이들 있는 데서 저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범죄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모양새거든요. 실제로 지금 국밥집에서 지금 4인 가족이 먹다가 지금 가는 모습, 먹튀, 이른바 먹튀 사건이 지금 보이는 건데, 예전에 이렇게 무전 취식하는 거는 정말 배고프고 돈이 없는데, 그런데 밥은 먹어야 되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지 않고 경하게 처벌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경범죄 처벌법상의 이제 무전 취식죄가 된 건데, 지금 저 양상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판단컨대는 반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사기죄가 될 겁니다. 속여서 편취했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또 다른 범죄가 있고 반복된다 그러면 사기죄로 10년의 징역 또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굴은 공개를 지금 할 수 없지만 경찰은 바로 검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저 가게 앞에 남성 주목해 주세요. 담배 피면서 어딘가 뚫어져라 보는데, 아하, 외벽에 걸려있는 저 산타 인형에 꽂혔군요. 아이고, 주변을 한번 쓱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저 걸려있는 산타 인형을 꺼내 들고 아유, 귀여워라 막 품에 안고 막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품에다 쏙 품고 들튀를 합니다. 세상에. 그거 가져가서 뭐에다 쓰려고, 트리에다 걸려고. 양 변호사님, 아니, 왜 저러고 트리에- 살아 진짜. 트리에 걸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난 12일 날 오전 7시 40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침 나절에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다가 보신 것처럼 인형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지 쓱 훔쳐간 건데, 점주가 크리스마스 때 사는데 너무 예뻐서 평소에도 걸어두고 있었고 계속 크리스마스마다 쓰려고 했던 인형이라고 합니다. 점주 입장에서 굉장히 애착이 있었던 인형이었고요. 절도 맞죠? 분명히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유, 진짜 뭐 저런 걸 훔쳐가냐 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전광판 고장났잖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버스입니다. 버스가 딱 멈추니까 저 뒷좌석 남성이 혼자 뭐라고 지금 나와서 기사님한테 막 욕설하고 폭행하고 주먹으로 퍽퍽 때리고, 아이고 막 뺨도 때리고. 자, 기사님 신고하러 나가니까 지금 버스 안에서 지금 담배 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 지금 내려갔나요? 자, 아직 있어요. 자, 간 줄 알았더니 다시 와가지고 기사님이랑 또 2라운드를 합니다. 자, 이 기자. 저 남성 승객 기사님 왜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유가 황당한데요. 지난 15일 저녁 6시 15분쯤이었습니다. 전남 나주시 종점 차고지에 정차한 이 버스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기사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건데, 이 남성이 버스 기사 폭행한 이유, 버스 전면부에 그 노선 알려주는 전광판 있잖아요. 이게 네. 고장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원래 중간에서 내렸어야 하는데 이런 불만으로 인해서 손님 없어질 때까지 종점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 버스 기사는요, 현재 고막이 파열된 상태고 병원에서 아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앱만 열어보면 그 다 나오는 거 그걸 갖다가 그냥 몰랐다고 종점까지 갔다가 기사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 사람 일단 시간이 많은 사람 같아요.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종점까지 가서 기사를 폭행했으니까, 통상 이제 술 마시면 남이 잘못한 거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시비거리를 자기가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이 LED가 안 보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유를 댄 것이고요. 아하.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이 남성을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이제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다면은 이 운전자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점에 도착을 했을 때 때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차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특가법이 적용이 되게 된다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상해가 인정되면, 즉 이미 고막이 파열됐다라고 하니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톡톡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자, 버린 채 줄행랑입니다. 자, 밤새 이 전주 시내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무면허 운전자를 추격 중인 경찰. 거기서 외치니까 너 같으면 서겠냐 하면서 계속 도주하죠. 자, 옆으로 튀려고 하다가 저렇게 반대편으로 또 휙 틀어가지고 아이고 막 이렇고 여기저기 요리조리 막 잘 주행랑을 치는데요. 자, 이번엔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량. 자, 그런데 갑자기 운전자가 튀어나오더니 후다닥 도망을 갑니다. 차 버리고. 거기서 그랬더니 글쎄 안 선다니까 하면서 계속 그러죠. 끝내 골목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 와우 잘못 왔다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검거 성공입니다. 자, 영화는 영화일 뿐 따라하지 말자. 현실에선 다 잡힌다니까요. 못 도망간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박 변호사님? 잡힙니다. 다 잡혀요. 뭐 어디까지 갈 건데요. 못 갑니다. 결국은 검거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지금 엄청난 일을 좀 저질렀어요. 실제로 음주운전 한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서라고 하니까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차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아하. 또 그리고 나중에 내리죠. 내린 다음에 300m 정도 달아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경찰에 붙잡혔어요. 무면허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지만 더 문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로 한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서 잡혔기 때문에 처벌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차라리 그냥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게 낫지 더 많은 범죄들이 지금 초과된 그러게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하, 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거 저 영화 같은 데서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뭐 무사히 탈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화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런 짓을 저지르려면 본인이 영화 주인공만큼 날렵하고 능력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부터 따져보세요. 박주민 변호사 잘 얘기한 것처럼 가면 어딜 갑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이어가 보죠. 혼주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혼주석에 새어머니가 앉아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런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이 신부의 어머니는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 신부 뒷바라지를 성인 될 때까지 한 건 이모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신부는 물론이고 아버지도 지금까지 외가댁이랑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데 이 외할머니는 어머니 죽음으로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결혼식에 외할머니도 오시는데 혼주석에 새어머니 앉히는 게 이 신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 새어머니는요, 이 신부 결혼식에 본인 친구들 초대하는 건 물론이고 혼주석에도 당연히 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신부는 차라리 결혼한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를 혼주석에 앉히거나 차라리 비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뭐 웃으면서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새어머니입니다. 정말 너 섭섭하다. 너를 낳아 키운 건 아니지만 네 아빠 부인, 고로 네 애미다. 근데 네 외가 사람들 생각해가 이 새엄마를 하객석에 앉으라고? 혼주석이 아니고 너 진짜 잔인하구나. 동그라미. 좋습니다. 저 이렇게 갈릴 줄 알았어요. 자, 다음은 딸입니다. 의붓딸, 새엄마. 저도 마음 편한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 결혼식이니만큼 제 의사를 따라주세요. 외할머니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언니 앉을 테니까 그리하세요. X. 좋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부터. 저는 이제 이 새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혼 등 다른 사유로 지금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데 다른 이제 새어머니나 이런 분이 앉는다면 그거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새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혼주석을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언니가 간다는 거 마찬가지고 만약에 계시고 그 계신 분이 정말 앉고 싶어 하거나 다른 가족들이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 없는 사람, 사별한 상황이라면 지금 새어머니한테 이 자리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뭐 교수님도 한 말씀. 저는 이제 신부가 괜찮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이 동그라미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 외갓집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외갓집하고의 관계도 좋고 이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쭉 키워줬다라고 하는 그런 점. 그리고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게 외할머니가 참석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마 외손녀의 입장에서는 이 외할머니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나 꼭 혼주석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행을 해서 그 새어머니가 거기 앉아서 본인이 이제 그것은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은 또 미안한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신부의 그 뜻이 제일 중요하다. 신부가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새어머니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제일 슬플 거는 아마 외할머니 같은데요.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근데 이 새엄마의 손님들도 이렇게 딱 오신다고 하는데 그 혼주석에 앉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앵커도 이렇게 웃을 얘기는 아니었고 저도 궁서체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볼 것이냐 개인과 개인의 부부로서의 만남으로 맺어지는 자리라고 볼 것이냐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법대로 따진다면 법적인 구성은 여전히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태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좀 걸렸던 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빠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야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의 새로운 배우자이지 내 어머니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새어머니 되게 서운하실 수 있지만 지금 결혼하는 당사자가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접어주시는 게 새어머니로서 오히려 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기자의 선택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얘기는 해주세요. 사실 저는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약간 생각이 바뀌긴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제가 처음에 동그라미를 선택을 한 건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했는데요. 이 사연에 보면 새어머니랑의 관계가 어떤지랑 그 아버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어머니랑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면 결혼도 새 출발이지만 또 이 새 가족을 맞이하는 의미도 있고 가족 행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어머니를 앉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동그라미를 들기는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요. 근데 굉장히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두삼님은 새어머니를 왜 맞이한 거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동그라미 선택하셨고요. 그런데 또 크림치즈 곶감님은 결혼식 당사자는 신랑 신부다. 신랑 신부 원하는 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님은 오히려 비워두면 더 어색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이게 닉네임이 일본어라서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또 다른 가족분은 우리 사촌 언니는 우리 아빠 앉혔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다들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자, 전라북도 전주 사시는 서동주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 오후에 아드님 태명 꼬동이가 태어났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사모님 임신 기간 내내 같이 사건 반장 보시면서 울고 웃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해서 등남 소식 사반에 먼저 알리고 싶으셨다네요. 자, 꼬동이 낳느라 고생한 민지야 사랑해라고요. 아유.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병을 최초로 발견하다. 알츠온 진단을 돕는 기술을 발견하다. 당신의 혈액으로부터 알츠온. 위대함이 아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인다면 오직 소수에게만 허락된 주거 명품. 당신은 파라곤입니까? Sure, I'm Paragon. 파라곤.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이 대검 통합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습니다. 전 연인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수차례 독극물과 관련된 검색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범행 정황을 파헤쳐봅니다. 자, 검찰이 오늘 이기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 여자친구를 10번 이상 내리쳐서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자. 네, 일단 이기영의 주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기영의 주장은요. 지난해 8월 3일에 전 여자친구 집안에서 자전거 수리를 하다가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활비 문제로 다퉜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 수리하는 공구를 들고 있다가 이걸 던졌는데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범행 장소인 집안에 남아있던 비사는 이 비사는을 정밀 분석했는데 이기영이 10번
10번 이상 전 여자친구를 내리쳐서 사망케 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비산은요,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몸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혈액이 주변으로 튄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면 충격이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 격렬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도구를 던져서 죽게 했다. 이런 이기영의 주장을 전면 배치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기영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냥 딱 들어도 세상에 성인이 무슨 공구 하나 던져가지고 그거 한 방 맞고 사망을 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시잖아요. 자, 양 변호사님, 계획 살인이었다라는 정황, 이기영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무슨 검색어만 봐도 알 수 있었다고요.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 이런 걸 검색을 했다라는 거죠. 먹으면 죽는 농약이라는 건 독극물을 사용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휴대폰 잠금 해제는 사람을 해친 다음에 그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를 또 꾸미려고 했다는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독극물을 실제로 구입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범행 직전이었고 범행 직후에는 변사체, 공릉천 물의 흐름 방향을 왜 시신 유기를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드러나지 않을지 이런 거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지금 오윤성이 범행 전후에 이기영이 죄송합니다. 이기영이 했다는 범행 전후에 검색어 이거 보시면은 좀 어떻습니까? 이 심리 상태. 예, 지금 이제 먹으면 죽는 농약, 그리고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이 네 가지가 이제 주 대표적인 건데요. 일단 이제 앞에서 나왔듯이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서 비산혈흔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 우발적 살인은 당연히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적으로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조용히 독극물을 먹여서 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잠금 해제는 아마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본 것 같고요. 또 이제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좀 굉장히 중요성을 좀 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처음에는 유기를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매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공릉천의 물 흐름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파묻었기보다는 그 당시에 뭐 좀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렇게 떠내려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범행 시점이 네. 장마가 한창이었던 8월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매장을 했다라고 하면 공릉천의 물 흐름에 대해서 자기가 검색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추정컨대 그 당시에 그것을 매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가 막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흘려보내서 오히려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좌우간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의 전과 후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도 이 피해자의 시신을 수색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나갈 텐데요. 박 변호사님, 네.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계속 못 찾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만약에 못 찾게 되면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신 자체가 살인 사건의 가장 명백하고 직접적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신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고 이 경우는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다른 정황적 증거가 살인의 가능성이 높은 거. 예컨대 법의학적 증거라든지 뭐 혈흔이라든지 또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이런 게 이제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데 재판하는 또 도중에 본인이 또 자백을 번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계속 발견하고자 하는 게 경찰의 목표이고 만약에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한다고 계속 이렇게 되뇌고 있다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이기영은 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먼저 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게 전 택시기사를 살해했던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보복 살인 혐의를 추가했더라고요. 네, 금전적인 목적 외에도요, 이기영이 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를 한 겁니다.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후에는 택시기사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본인에게 4,700여만 원을 이체를 했고요. 또 이후에 역시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서 760여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진짜 교수님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싶었는데 역시나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이제 그 수사기관의 그 어떤 감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히도 지난번에 이제 그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서 이 사이코패스 관련되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감정 불가로 나와서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검찰에서는 이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이 이기영이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놨네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기 중심성이고 반사회성이 어떤 특징이며 본인의 이득이라든가 순간적 욕구에 따라서 굉장히 즉흥적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그 행동을 보면 사실 그하고 부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라고 하면서 이 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또 이기영을 사이코패스다, 또 연쇄 살인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과연 희생자가 둘 뿐이겠느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상황이죠. 주거지에서 또 혈흔도 발견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예. 아직까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제 사건들 중에서 이기영의 DNA가 나오는 사건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기영 출소 이후에 미제 실종 사건 이런 것들도 관련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DNA가 완전히 다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볼 단서들이 나온 건 없고요. 이기영 휴대전화에 있었던 통화 상대방이라든가 그 안에서 SNS 했던 것들 이런 것도 했지만 여전히 의심 정황은 없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예. 교수님, 만약에 이번에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잡히질 않았다면, 만약에 이기영을 계속 그냥 거리를 활보하게 놔뒀더라면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계속 나왔을까요?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그와 연관돼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잡힌 이유가 자신의 어떤 실수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 여성이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서 장롱을 열다가 그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 검거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그 주로 그 직업이 주로 유흥업소에 있는 그 여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전 여자친구와 그리고 택시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대출이라든가 카드 이런 것을 사용한 그 재미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만약에 검거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혐의가 이게 한두 가지가 너무 아니죠? 많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지금 살인죄인데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돈을 뺏는 과정에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펑펑 쓰기도 하고 사체를 숨기거나 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동거녀 관련해서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사문서 위조, 컴퓨터 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요.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살인에다가 특가법상의 보복 살인, 사체 은닉이라든지 컴퓨터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기자 마지막으로 택시 기사 그리고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외에도 다른 것도 뭐가 있었더라고요. 네, 허위 사업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그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로 볼 때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테니까 더 많은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60대 돌보미가 14개월 아기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는 등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들이 CCTV에 다 담겼는데도 돌보미는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사건 2건이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얼마 전에 14개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경력 7년 차 돌보미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진 사달이 났습니다, 지금. 네, 이 맞벌이 부부가 서울 홍은동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돌보미를 구했습니다. 전단지를 통해서 구하게 됐는데 이 돌보미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경력 7년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민간에서 취득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부모에게 자기를 만난 게 행운이다, 나를 만난 게 행운이다, 이 아이는 복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60대 돌보미가 2달 동안 14개월 저 여자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저 아이가 이달 초부터 분리불안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울어요, 아이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를 한 겁니다. 자, 돌려봤더니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렇죠. 학대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옷매무새를 다듬다가 지금 보면 거칠게 좀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목을 좀 뒤로 젖히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아이가 계속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는 모습도 있어요. 야, 뭐 너 욕하면서 너 맞는다 맞아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계속 욕하기도 하고 또 아이한테 뭐 아이가 알아먹지를 못할 것 같은데 엄마 아빠한테 너 오면 이러면 너 혼난다라고 아이한테도 겁을 주는 모양새까지 여러 장면들이 CCTV 카메라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막 다 퍼붓더라고요. 영상을 봤더니. 자, 처음에는 저희 취재진이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예뻐서 그런 거예요. 막 이러다가 그 녹음 내용을 들려줬더니 자기가 버티겠습니까? 인정해야지. 그러니까요.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JTBC 취재진이 만나서 이 CCTV 화면만 보여줬을 때는 아니 옛날에는 애들한테도 아이고 뭐 이놈 뭐 이런 새끼 뭐 이런 게 했잖아. 그 정도 말밖에 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소리를 다 들려주니까 아니 이런 게 왜 있지?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이게 녹음돼 있지? 라면서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진짜 본인이 또 잘못했다라고 입장을 바꿔요. 하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뭐 두들겨 패진 않았다,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뭔가 변명으로 보이죠, 분명히. 교수님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 CCTV 녹음되는 거를 분명히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저 사람은 끝까지 모른다라고 그렇죠. 했을 텐데 뭐 자격증을 뭐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아이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저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아이 부모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는 한번 부모를 보면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갖다가 바닥에 쿵쿵 찍는데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아이 대상 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14개월 정도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그 단계를 구순기라고 분류를 하고요. 이때는 상대에 대해서 신뢰를 할 거냐 불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결정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 아버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 60대 이 여자에게 그냥 이런 학대를 당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그 적당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영향이 나쁜 영향이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아니 젊은 부부의 그 맞벌이 부부의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갖다 그 애에게 그 해소를 하는 이 여성. 제가 봤을 때는 아이 대상 범죄는 구속을 하든가 이 엄벌을 아주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갓 두돌된 정말 사진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은 정말 인형 같은 갓 두돌된 그 아기의 몸에서 정말 충격적인 흔적이 나옵니다.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자, 어깨 피멍. 진짜 아이 어깨 상반신에 막 다 그냥 검붉은 피멍이 지금 저희가 너무 좀 끔찍해서 조금은 편집을 했는데 말이죠.
네, 이 사건이 피해 아동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 어깨에 멍든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피해를 호소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17일에요. 저 두돌된 여자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 하원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때 그 교사가 아버지에게 아이가 낮잠 시간에 심하게 좀 자지러져서 울고불고 그랬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서 멍크림을 발라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멍이 좀 커지고 번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이 어깨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피멍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 있었기 때문이고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이랑 팔 일부에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또 귀에는 실핏줄이 터져 있었다고 합니다. 멍크림을 발라줬더니 멍이 커지고 번졌다. 제가 최근에 들어본 얘기 중에 가장 황당한 얘기입니다. 멍이 무슨 검댕도 아니고 말이죠. 박 변호사님. 그렇죠. 딱 봐도 뭔가 학대나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막 다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에 가서 교사한테 이거 어떻게 됐느냐. CCTV를 좀 보여달라고. CCTV가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CCTV가 없다. 수리를 맡겨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경찰에 얘기를 해서 경찰을 대동해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CCTV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폐기를 했고 다만 이 교사가 아이를 10배에서 15분 더 힘으로 제지를 했다라고 일정 부분 시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CCTV 수리를 맡겨서 제공 못한다. 나중에는 폐기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그 CCTV를 수거해 갔다라는 걸 듣고 이 아이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분들과 통화를 하고 취재를 했는데 말이죠. 그 오늘 경찰 경기 남부청에 가서 그 부모님들이 그 학대 장면을 보셨답니다. 그 학대 장면을 보시기 전에 경찰이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미리 봤는데 아이가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으셔야 되니까 마음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미리 얘기를 할 정도였답니다. 자, 이 피해 아이의 가족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아이가 단 한 번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30분 동안 아이를 일어난 적도 없었고 옆에 이제 아기들이 다 자고 있고 창문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방조죄죠, 방임죄죠. 같이 보고 있던 그 선생님까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선생님이 막 잠시 애들이 낮잠 시간에 자기도 쉬고 싶으니까 핸드폰을 이제 보다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계속 안 자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이러고 던져가지고 던지면 이제 짜증난 모습으로 막 가가지고 그렇게 막 애를 억압하는 영상 그대로 다 찍혀 있. 고개 들면은 머리끄댕이 잡고서 막 짓누르고 제가 그렇게 30분을 넘게 심하게 하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대요. 자, 지금 그 피해 아이의 이모와 통화를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부모님하고도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전화를 좀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혼비백산하셔가지고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양 변호사님. 지금 그 이모님이 그 언니에게 들은 얘기를 이제 전한 겁니다. 네. 거의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잔다는 이유로 강제로 계속 짓눌렀던 겁니다. 누르고 있었다는 누르고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0분, 15분이 아니라 30분을 내리 짓눌렀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이들 재우라고 누워놓고 아이가 안 자니까 이 어린이집 교사라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그걸 집어던지고 쫓아가서 아이를 누르기 시작했던 거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계속 힘으로 눌러서 이 30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절 수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모습을 다른 선생님이 또 창밖에서 보고 있었답니다. 말리질 않고요? 예. 교수님, 무슨 이 아이가 지금 2살짜리 두 돌이 막 지난 아이가 저런 학대를 당했으면 뭔가 이상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 몇 건의 사건이긴 하지만 정말 어린이집 가서 많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모가 아이를 10개월 때부터 그 어린이집에 보낸 이유가요. 1년 넘게 다니면서 계속해서 한 교사, 바로 그 교사가 아이를 돌봐왔는데 부모들 앞에서는 아이를 너무 이뻐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 다니면서 예민하고 짜증내고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어깨를 갖다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맞은 거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너 누구한테 맞았어? 선생님이 아야했어라고 하니까 응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누가 그랬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가 안아주려고 그러면 바둥바둥 하면서 막 이렇게 벗어나서 평소에 이 에너지가 많은 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애 보기 싫은데 왜 이 직업 택해가지고 남의 집 아이 망치고 자기도 범죄자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정말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정스럽습니다. 예. 제가 또 들은 얘기인데 뭐 일부 어린이집일 겁니다. 뭐 정말 노력하시는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죠. 어젯밤에도 2만 원짜리 무슨 홍삼 뭐 이런 거 사들고 와가지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찾아와서 사죄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애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할 소리입니까 진짜? 예? 뭐 명백하게 아동학대죄,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죄가 성립하고요. 방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옆에 선생님이라든지 또 CCTV 같은 것들을 이 어린이집에 의무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폐기했다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경찰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해 아이의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해서 그 CCTV 영상 부모님에게만 경찰이 보여줬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그 영상을 한번 좀 구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021년 6월 강원도 춘천의 한 마사지 가게. 한 남성이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 마사지 가게 업주가 남성을 깨웠는데요. 잠에서 깬 남성은 다짜고짜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난동은 1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그런데 이 남성의 행패 이번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진짜 충격적인 행패를 부립니다. 네, 지난 2021년 6월 26일 오전이었는데요. 이 강원 춘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70대 남성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업주가 깨웠는데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갑자기 하의를 탈의합니다. 가게 내부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소변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행패를 이어갔다고 하고 결국 마사지 가게 업무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자기 자고 있는데 뭐 마사지 받으면은 뭐 근육이 이완되니까 좀 뭐 노곤해져서 이제 잠이 들 수 있죠. 자, 그런데 깨웠더니 야, 나 왜 깨워 하면서 갑자기 하의를 탁 벗더니 돌아다니면서 소변을 봐. 이거 뭐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그러긴 어렵잖아요. 사람이 참 그러긴 어려운데 뭐 개나 뭐 그런 게 그렇게 가능한 부분인데 당연히 깨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깨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쾌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깨운 이후에 하는 행동이 소변을 했다는 거예요. 하의를 탈의하고. 사실은 상당히 이 깨운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할 뿐더러 당연하죠. 이것을 소변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그 원인이 자는 사람을 깨웠기 때문에 그렇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여기서 그쳤으면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는요, 밥을 먹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호랍인데 쌈이 있었던 겁니다. 쌈을 싸줘야 먹지 반찬을 왜 이렇다그로밖에 못 만들었으면서 그릇을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호랍이하고 무슨 상관이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호랍이니까 옆에서 뭐 시중을 들어달라. 그걸 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가 좀 다쳤는지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있다가 담배를 또 꺼내서 피우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병원에서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당연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왜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왜 담배 못 피게 했고, 그럼 결국 간호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보안요원 불렀겠죠. 보안요원이 왔더니 또 그걸 또 걷어찼어요. 보안요원을. 교수님, 나이가 70입니다. 이 사람 분명
칠순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젊어서부터 예. 계속 일상 다반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그 우리 박 변호사님 개를 예를 드셨는데 제가 아는 개는 한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소변 잘 가립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이를 헛먹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70세가 되고 난 뒤에 이런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그 주위에 자기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히고 살아왔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을 포함해서 많이 고통을 받았을 거로 봅니다. 요즘에 뭐 70대 정도 되면은 이 상당히 참 점잖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어떤 그 재능 같은 기부하면서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를 내세우면서 행패를 갖다 이렇게 부리면 뭐 70대는 좀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아주 노인도 아니니까 사법 처리해야죠. 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슨 얘기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증거에도 오리발입니다. 결국 뭐 발뺌을 했구만요. 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반성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범행들이 다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세상에, 박 변호사님. 네. 그만 자기는 오줌을 여기저기 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는데 세상에 CCTV 딱 들이미니까 그냥 시참말로 제가 이런 표현 좀 쓰겠습니다. 깨갱. 그렇죠. 뭐 지금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CCTV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걸 뭐 그대로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나이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범행 장소에서 있었던 CCTV 영상 등으로 결국은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 해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부인했다는 점 그리고 5명의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지 못하는 점 이런 것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나이가 많아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양 변호사님 무슨 촉법 노인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데도 저런 진짜 모범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강한 벌을 줘야지. 예? 그러게요. 최근에 이제 나이가 많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좀 재물손괴 같은 게 그릇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크게 피해가 있지는 않았고 또 일부 피해자들은 폭행을 피해를 입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집행유예를 했고 아마도 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같은 것도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 의외네요.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집행유예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나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게 왜 그러셨을까요? 좀 갑자기 좀 사연이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만 따끔하게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라고 하는데 건강 상태가 제일 좋지 않은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하고 의사 결정하는 그 부분이 제일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 재판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지금 현재 선고를 한 상황이니까 집행유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런 행동하면은 바로 또 이제 그냥 재판 없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나마 남은 인생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그리고 좀 폐를 끼치지 않고 사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06년 6월) 전북대학교 근처의 호프집 수의학과의 종강총회가 한창입니다. 졸업반 학생들과 교수님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다들 한껏 흥이 올랐는데요. 29살의 만학도 이윤희 씨는 새벽 2시 반 자리를 떠서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왜인지 수업에 나오지 않는 이 씨. 이상하게 여긴 동기들이 자취방 문을 뜯고 들어가 보니까 키우던 강아지 2마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 이 방 안에는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창문까지 훤히 열려 있습니다. 평소에 수업도 빠지지 않던 이 씨가 대체 어딜 간 건지 동기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수의대생 실종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예, 2006년에 벌어졌던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 이게 벌써 17년째 실종 상태로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미제의 사건입니다. 자, 종강총회를 마치고 귀가한 이 수의대생. 자, 그대로 사라진 셈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보죠. 일단 이윤희 양이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이날이 2006년 6월 6일이었는데 이날 사라졌고요. 이 씨는 원래 이화여대를 다녔습니다. 통계학이랑 미술 등을 전공을 했는데 수의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1학년으로 편입을 했고요. 실종 당시에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겨둔 졸업반이었습니다. 이 종강총회가 있었던 건 6월 5일 저녁인데요. 한 호프집에서 이 학과 학생이랑 교수까지 40명 정도가 종강총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들 2차로 노래방에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씨는 새벽 2시 반쯤에 귀가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씨 집은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한 원룸이었는데 호프집과는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 다음 날에도 수업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수업이 있었는데 왜인지 계속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석을 하니까 걱정이 된 동기들이 이 씨의 원룸에 찾아가 보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찾아가 문을 열쇠는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문을 두드려서 깨워야죠. 자, 집에 이제 이 자취방에 이제 가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 4명이 가서 이제 점심 때 갔다고 합니다. 6월 8일 날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강아지 소리만 들렸고 창문 안으로 보니까 안에 뭔가 어지럽기도 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 연락했지만 집에는 안 왔다라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구조대를 불러서 도어락을 부수고 집 안에 들어가 봤다고 하고요. 이 동기 2명은 경찰 신고를 했다 그러고 나머지 2명은 방 청소를 했습니다. 방 청소요. 방 청소. 교수님. 이게 보통 성인이 실종됐다 한 경우는 대부분 가출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걸 사건 현장이라고 생각 않고 청소를 했다. 네? 글쎄,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초동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완전히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좀 전에 얘기 나오신 것 같이 경찰의 2명은 이제 신고를 갖다가 하러 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전화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이 이제 방을 청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그때까지는 이것이 이렇게 그 심각한 그런 사건으로 전개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기생 한 명이 경찰이 현장 보존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 순위로 보게 된다면 뭐 거의 신고와 동시에 청소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시에 뭐 경찰이 청소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루머로 밝혀졌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 때문에 이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증거, 예컨대 지문이라든가 DNA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종 상태인데 2019년도까지 4차례나 재수사를 갖다가 해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49살 정도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2006년 6월 6일 새벽 2시 30분 호프집 종강 파티에서 일어나서 자취방으로 돌아가던 이윤희 씨. 자, 그 마지막 목격자가 있죠? 네, 그 종강 파티를 마치고 집에까지 자취방으로 데려다준 동기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이 씨를 짝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편입학원도 같이 다녔다고 하니까 학교 입학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조금 짝사랑치고는 좀 뭔가 좀 섬뜩한 면도 있었어요. 이 씨의 머리카락을 수집하고 관찰 일기 이런 거로 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스토커는 아닌 게 실제로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긴 했어요. 왜 이 씨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뭐 자기 그 남학생으로 또 옷도 빌릴 수 있고 내가 집 비울 때는 방에 있는 자기 반려견 돌봐달라고 이 방 비밀번호도 알려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학생 같은 경우 실제로 나 교제했던 것 맞다. 손잡고 다니기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일단 당시에는 용의선상에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미제 사건인 거 보면
그 혐의를 벗었던 모양이에요. 네, 일단 이 씨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남학생이 아주 유력한 용의자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남학생이 진술을 얼버무린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이 때문에 이 가족들이 남학생이 이후에 병원을 열었는데 그 앞에서 시위를 벌여서 접근 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기에는요, 이 심증 외에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수사 초기에 이 남학생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범인으로 단정을 지어버려서 나머지 다른 유력 용의자를 놓쳐버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씨 그 원룸에까지는 새벽에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길거리에서 실종된 것도 아니고 뭐가 됐든 자기 자취방으로 들어간 건데, 자, 그날 그 안에서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단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씨의 방에 있던 컴퓨터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 시간대에 켜져 있다가 꺼졌는데 보통 주위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컴퓨터를 잘 안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끄기 직전에 검색한 단어가 좀 이상해요. 세 단어를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설추행, 성추행, 그리고 112. 이게 이런 단어를 검색할 만한 이유가 뭘까 싶기도 하고, 또 이 컴퓨터를 삭제한, 그러니까 사용한 내역을 삭제한 그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인터넷 기록, 메신저 대화, 로그 같은 것을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성추행, 112 이거를 그냥 뭐 보통 때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여성이 있는 그 컴퓨터 상에서 검색 단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건데, 만약에 이 세 단어를 피해자 이 씨가 검색한 것이 맞다면 성추행이라고 하지 않고 제일 앞에는 설추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급박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메신저로 누군가와 어쩌면 범인과 대화를 갖다가 나눴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이 수사가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은 전문적인 프로그램, 즉 다시 말해서 당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아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기록이라든가 메신저 대화 로그를 전부 다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뭔가가 어떤 그 증거로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범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상당히 그 좀 수준이 높은 사람. 그래서 혹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또 범인이 이 성추행과 관련된 그런 검색 기록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당시에 경찰은 뭔가 확실한 그 방향성을 잡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06년이면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검색은 뭐 컴퓨터로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성추행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휴대전화로 신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놀라워요.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112 누르든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왜 예, 검색을 했을까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 술 먹기 행사 있는 그 4일 전, 나흘 전에 가해 맞추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가방에 신분증이나 지갑이나 휴대전화 모든 것을, 수첩 등을 잃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은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날치기 범이 이제 휴대폰 뭐 가져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또 범인일 가능성도 있는데, 수첩이 이제 없어가지고 수첩을 새로 발급받아서 이 수첩을 그 며칠간을 이제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 수첩은 그 방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요.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전북대 수의학과 대학원생하고 조교들 공간에서 이 수첩이 또 발견되는 또 상황도 좀 놀랐습니다. 이게 이 휴대폰을 계속 갖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뭐 위치 추적을 통해서도 마지막 실종 지점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일단 그러면 이 기자, 범인은 일단 저도 이제 자료를 봤더니 대학교, 이제 전북대 안에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경찰도 당시에 이 수의학과 내부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수첩이 발견된 위치나 휴대전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고 어떻게 보면 결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의학과이다 보니까 해부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해부한 동물들의 사체가 나옵니다. 이 사체를 모아서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폐기물 수거업체에 따르면 이 학과에서요, 동물 사체를 전용 박스에 담아서 테이프로 봉인을 해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수거해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오던 양이 이 주에 40kg 남짓이었는데, 이 실종 이틀 뒤에 수거한 양이 무려 110kg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업 과정에 이 말 같은 대형 동물을 이 해부하는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는 학기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규모 해부 수업이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양 변호사님. 자, 평소에는 이 동물 사체 소각량이 40kg이었는데 이 씨가 실종되고 난 이틀 뒤에는 110kg으로 확 늘었다. 아, 이거 좀 상상하기는 싫은데 말이죠. 저도 입 밖으로 별로 꺼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만약에 혹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검증을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바로 가져가서 소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한 가지도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게 이 피해 여학생이 쓰던 방에서 없어진 물건이 2개가 있었답니다. 찻상하고 망치인데 찻상이라고 하는 게 자취방에서 식탁 겸 책상으로 쓰던 그런 찻상이었고 굉장히 이걸 아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종된 여학생이. 그래서 저거를 다 낡았는데도 어찌됐는지 고쳐서 쓸 만큼 그걸 아꼈던 게 한 실종 며칠 뒤에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판만. 근데 망치는 끝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전단지 아까 나간 전단지 있잖아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예, 뭐 일단 실종자 얼굴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왼쪽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씨가 마지막으로 실종됐을 때 입었던 그 복장과 같은 옷이라고 합니다. 왼쪽. 자, 교수님. 뭐 일단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이 이윤희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어떤 느낌이나 생각 같은 걸 말씀해 주시면서 좀 마무리하죠. 예, 이게 이제 초동 수사에 있어서 그 증거가 모두 다 멸실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의학과에 연관된 그런 그 인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와 연관돼서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의 그 실종자의 새 수첩이 전북대 수의학과 대학원생 조교 공간에서 나왔다든지 아까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방에 있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든가 또 특히 이제 수색 과정에서 이시 원룸 내부가 이렇게 보이는 그 맞은편의 원룸 존재 그 안에서 뭐 동물용 마취제라든가 주사기가 발견됐다든가 하는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다시 제가 얘기하긴 싫습니다만은 평소에 한 40kg인데 110kg면은 70kg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범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웃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는 완전 범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죄는 인간에 있어서의 그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에서만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자수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아마 평생 동안 그 짐을 갖다가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자, 전북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윤희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는 합니다. 자, 일단 사건연구소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죠.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갑니다. 네, 한 카페의 드라이브스루 창구입니다. 그런데 운전석 남성이요. 거스름돈 건네던 여성의 손을 저렇게 확 잡아채서 창구 바깥으로 꺼내려는 듯이 당깁니다. 그리고는 검정 끈으로 여성을 묶으려고까지 합니다. 왜 당겨요, 팔을? 네, 여성은 다행히도 남성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팔을 빼냈고 재빨리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 거스름돈은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고 이 여성을 납치하려고 했던 건데 이 납치에 실패한 남성은 도주하면서도 다시 한번 손을 뻗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이 들고 있던 검은 끈은요, 이 수갑처럼 손목을 채울 수 있는 둥근 케이블 타이였다고 합니다. 이미 납치하려고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놨던 거죠. 아니, 저게 납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CCTV에 범행 당시의 저런 상황과 도주한 남성의 차량이 모두 찍혔습니다. 이 남성 팔에는 큰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요. 남성 옆모습까지 고스란히 다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 남성을 잡기 위해서 SNS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 남성은 사건 바로 다음 날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맞다. 이 경찰은 시민들 도움이 매우 컸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I just got a text message saying that the suspect is in custody, so we have made an arrest. The community played an absolutely major role.
네, 위험한 순간에 처했던 여성은 다행히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여성은 한 인터뷰에서 다른 누구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남성이 제대로 심판받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와, 저걸 참 말도 안 돼. 예, 자 다음은 캄보디아로 가보시죠. 네, 열차가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달려옵니다. 건널목 경비원도 깃발을 들고 흔드는데요. 그런데 트럭 한 대가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그대로 열차에 충돌해버렸습니다. 이 트럭은 그대로 옆으로 고꾸라졌고 실려있던 자재들이 떨어지면서 뿌연 먼지를 일으킵니다. 아니 오는 것 뻔히 보였을 텐데 왜 넘어가? 네, 그러니까요. 열차는 이 트럭하고 충돌한 뒤에 철로를 이탈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트럭 운전자의 시야에서도 열차가 보이는 게 분명히 보이고 깃발을 들고 있는 남성도 보이는데 그런데도 속도를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왜 저래 정말? 심지어 이 열차는 기름을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충돌로 인해서 전복된 열차에서 기름이 뿜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큰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 일단 트럭 운전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다치긴 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 열차 기관사도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이 원인 중에 하나로 기찻길 건널목에 차단기가 없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차단기가 문제가 아니죠, 저건 예.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정비소입니다. 직원이 휘파람을 불면서 철로 된 긴 막대기를 쓸어 앞쪽에 세웁니다. 잘 세워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자, 저 쇠막대기 스르르 기름까지 앉아있던 사장의 발에 그대로 쿵 떨어집니다. 아유, 보는 제가 다 아파요. 예, 사장님 얼마나 아픈지 발을 쥐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뭐 고통이 여기까지 정말 제가 다 아플 정도인데 쇠막대기를 세워놨던 직원 놀라서 다가가긴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앞에 서서 멀끄러미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쇠막대기를 들어 올려 세웁니다. 안 돼. 사장은 양말까지 벗어 발을 살피고 있는데 그런데 직원이 다시 쇠막대기를 세우려다가 설마 안 돼. 자, 이거 개그 프로에서나 나오는 거야, 안 돼. 자, 사장님은 아픈 발을 내려다보면서 고통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리고 허리를 숙여 발을 보려는 순간 다시 쇠막대기가 스르르 기울어서 이번엔 자, 이거 저 일부러 저런 거야, 저거. 글쎄요, 발이 아니라 뒤통수를 부여잡고 아까 그 직원을 바라봅니다. 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진짜 일부러 이런 거 아니야? 아니 휴대폰 보고 있다가 발등 찍히고 뒤통수 찍히고 이거 웃을 수가 없는데 해고네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야, 이겁니다, 이거 아주. 예? 그럴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왜요? 저 직원과 사장님 예. 장인과 사이사이라고 합니다. 사이가 실수로 그런 걸 화도 못 내고 아프기는 너무 아프고 결국 장인은 발에 붕대를 감은 채 이렇게 사이와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본인 지는 웃지. 장인은 지금 표정이 굳어 있어요. 아니, 장인도 웃어요. 본인들도 이 상황이 웃겼는지 사이가 이 영상을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고 SNS로 퍼져나가면서 조회수 6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저건 사위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사위가 뭐 이렇게 좀 자기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반대를 하셨나요? 왜 저런 방법으로? 야, 진짜 박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야, 저렇게 못하나? 일부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부러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예쁜 소녀가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라이터불을 끕니다. 이날은 이 소녀의 5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케이크를 사지 못하니까 아빠가 켜준 라이터불을 끄는 걸로 생일 축하를 대신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저 소녀 참 행복한 얼굴로 아빠를 바라봅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예, 소녀 아빠가 이 영상을 SNS에 올렸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유, 생일 축하한다는 댓글도 달려주고요. 나 케이크 정말 사주고 싶다 이런 댓글도 달렸는데 실제로 소녀에게 케이크와 옷을 살 수 있게 지원해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덕분에 소녀는 귀여운 노란색 원피스 아유. 보이시죠? 또 신나는 마음으로 멋진 케이크를 골랐다고 합니다. 케이크를 고르는 소녀의 모습 정말 해맑아 보입니다. 아유,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네, 소녀는 새로 산 분홍색 옷에 꽃갈 모자까지 쓰고 케이크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생일 노래를 부릅니다. 동네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생일을 축하해 줬는데요. 저 소녀 난생 처음으로 케이크에 꽂힌 진짜 촛불을 아유. 불어서 끕니다.
케이크는 동네 사람들 모두 맛있게 나눠 먹었다고 하네요. 아, 훈훈하네요. 예. 이 소녀가 살던 동네가요, 그 보통 마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크와 아이 옷을 사기 위해서 비포장도로 보이시죠? 저 도로를 무려 30km나 왕복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본 누리꾼들, 행복한 생일 보낼 수 있어 다행이다, 생일 축하한다 라고 많은 댓글 남겼고요. 행복해집니다, 저도. 예, 아유,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